그럼 일단 수학 얘기를 돌아와서, 이거는 뭐 중학교 수준에서 다 하는 얘기지만, 스칼라가 있고, 벡터가 있고, 텐스가 있습니다. 벡터까지는 뭐 고등학교에서 다 잘 할 수 있는 건데, 스칼라는 방향성이 없는 경우, 벡터는 방향성이 있는 경우, 텐스는 방향성이 2개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스칼라는 보면은 이제 차원으로 보면 원 디멘션이고, 제로 디멘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원 디멘션이고, 벡터는 2 디멘션이고, 텐스는 3 디멘션이고, 원 디멘션인데 방향성은 없으니까 랭크는 방향성인데 랭크는 제로고, 벡터는 랭크가 1이고, 텐스는 랭크가 2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짜다 보면 랭크를 물을 때가 있고 디멘션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디멘션이 스칼라가 1이니까, 디멘션 1이니까 랭크 1 하면 벡터로 인식이 돼갖고 프로그램을 오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멘션과 랭크를 잘 구분해주라. 랭크는 방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텐스가, 랭크가 2만 있냐 하면은 텐스는 1000개, 10,000개, 방향이 1000개, 10,000개,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표시할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인공지능의 세대는, 주로 벡터 내지는 텐스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텐스프로라는 랭귀지가 나왔습니다. 텐스프로 랭귀지가 나와서, 이름 참 잘 됐어요. 그쪽에 텐스가, 계산하는 걸 갖다가 텐스프로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배포를 해가지고 이 텐스프로가 메모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수학적 알고리즘을 짠 그 랭귀지가 텐스프로 랭귀지예요. 이 수학에서 나온 이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아마 고등학교 수학인데 인공지능의 수학은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가 3개고 방정식이 3개면 풀어진다. 변수가 3개인데 방정식이 4개면 리던던트가 방정식 상계 없애라. 이거는 못 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혹은 변수가 3개고 방정식이 3개인데 풀어질 것 같은데 이게 제곱이 있어갖고 넌리니어가 되면 못 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긴 이 방정식이 이론적으로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느냐, 방정식이 이론적으로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과학이 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만약에 방정식을 못 푼다 하면 과학적으로 접근이 불가해요. 그래서 이 식이 이론적으로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느냐, 이걸 과학자들이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수식이 이론적으로 못 푸는 것 같다 풀려고 하는 게, 이제, approximation, 이제, non-linear를 리니어로 고치면, 리니어는 무조건 다 풀어져요. 리니어는 무조건 다 풀어져요. 근데 non-linear 시스템을 과거에 컴퓨터 공학에서, 수치 해석에서, 수치 해석이라는 학문에서 non-linear를 풀어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non-linear를 지금, 과거에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 못 풀었다는 게 아니고, non-linear를 많이 풀었는데, 그 중에 뭐 한 5%? 뭐, 많아야 10%? 뭐, 그게 non-linear를 못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리니어 문제는 뭐 거의 이론적으로 다 풀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의 세대는 non-linear 문제를 풀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리니어 문제냐, non-linear 문제냐. 리니어 문제 같으면 인공지능 할 필요 전혀 없다. 왜냐면 컴퓨터가 말끔하게 해주니까. non-linear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못 푼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리니어 문제와 non-linear 문제가 있는데, 리니어 문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non-linear 문제는 뭐 제곱이라든지 변수가 서로 곱해져 있는 게 non-linear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풀어지냐 안 풀어지냐. 이론적으로 풀어질 수 있으면, 지금 말한 이론적으로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하는 뭐 피타고라 정리라든가 뭐 무슨 그런 식을 써가지고 대치법 치환법 이렇게 해서 근의 공식 이런 걸 써서 풀 수 있는 게 이론적이고, 그렇게 해서 못 풀면 컴퓨터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3차까지는 풀 수 있는데 4차 이상 넘어가면 못 푼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수학은 100차, 1000차, 10,000차까지 이퀘이션을 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거의 불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공지능이 나오기 때문에 컴퓨터가 나오면서 리니어 문제를 풀어서, 야, 이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거는 하나님은
우주를 수학으로 계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학 문제를 다 풀었다. 그래서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다 풀면은 이제 모든 인간사 문제는 다 해결됐다.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 1960년 되는 모양인데, 한 예를 들면, 그래가 노벨상도 받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영어를 갖다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다라는 영어를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러시아로 번역하니까 위스키는 괜찮지만 고기는 상했다. 번역 그렇다 한 것 같아요. 스피릿 위스키는 윌링, 굿, 윌링, 플레이스 살점은 부서진다, 부서지게 상했다, 뭐 되네요. 이게 원작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을 가지고 번역을 시켜놨더니만 번역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되긴 되는데 번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번역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980년대 이른바 인공지능의 기울이 닥치고 말았다. 인공지능의 기울이 온 거예요. 인공지능 가지고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인공지능에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과학자의 꿈에 불과해서 상상에 불과해서 했는데 아마 이때에 기울이 닥치가 또 몇십 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연구비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한지로 다니고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 아주 인공지능의 하나의 퀀텀 점프를 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공지능을 보면 인공지능 생명이 먼저 많이 봤어서 알겠지만 이게 이제 스프링처럼 연결되어 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넌리니어한 인간 세상을 데이터를 전처리해 갖고 집어넣으면 식행망이 들어오는데 식행망에서는 뭐냐면 리니어로 푼다는 거예요. 리니어로. 이 짝대기 하나, 스프링 하나. 리니어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푼다. 그래서 결국 건설값을 냈는데 이게 어디 쓰느냐 분류해 한다든지 암환자에 판독을 한다든지 어떤 걸 추적한다든지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리그레션 한다든지 예측한다든지 어떤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액션을 취한다든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 결국은 뭐냐면 넌리니어한 문제를 리니어화 시켜가지고 예측값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인공신경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근사값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넌리니어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공을 이렇게 던졌을 때 이 포물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이렇게 날아온다고 생각하고 야구 방망이에 흐르는 게 아니고 투수가 커브볼로 확 떨어지면 이게 넌리니어거든요. 근데 사람이 친단 말이에요, 그걸. 그럼 사람이 치는 거는 그 방정식은 야구공이 그 커브로 들어오는 거는 넌리니어라서 풀 수가 없는데 인간의 뇌는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학이 도대체 수학과 인간의 뇌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은 이걸 푸는 거예요. 치내는 거예요. 과거의 수학은 야구공을 못 맞추지만 지금의 인공지능은 야구공을 맞추는 거예요. 탁구도 치고. 그게 뭐가 다르냐? 이 근사값으로 치내는 거예요. 근사값으로. 못 푸는 수학 문제를 신경망이 풀었다는 거예요. 뭐로? 근사값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대충 풀었다는 거죠. 대충 풀었다는 거죠. 이걸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대충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기존의 수학으로 봤을 때 정답이냐 오답이냐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요걸 좀 더 스프링이 연결됐다고 가정하고, 스프링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추면, 우리가 1번이라는 학습을 시켜가지고, 1이라는 데 딱 가리키면, 잘 맞췄어. 2라를 학습시켜갖고 스프링을 이렇게 맞춰서 2가 되면 잘 맞췄어. 3을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여기 있는 W와 B라는, W가 X로 되어 있는데, W와 B에 요걸 볼트를 좀 쪼으면 이게
내려가니까 결국 이 WB 매트릭스의 숫자만 좀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맞춘다. 이게 인공지능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건 1이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레벨이고, 이건 레벨이 없고, 니 대충 1이라고, 답이 1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이건 레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안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저가 되고 주로 가안 입력에 씁니다. 조금 진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30분 적당한 것 같은데. 손자방법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근사값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학에 알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정확했어요. 정확했어요. 뭐, 방정식도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피타고라 정리라든가 모든 게 정확했는데, 지금은 정확한 것보다는 대충 한다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모든 게 명확했어요. 논리가. 자연 철학이 명확했어요. 그런데 뭐 우여우여 했는데 뭐 네 잘못하는 것 같아 이래 되니까 또 철학이 제가 칸트는 잘 모르지만 순수 있으면 입판 여러 따져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세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얘기는 인공지능이 과학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철학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법학이 바뀔 것이다. 경제가 바뀔 것이다. 모든 우리 사회가 다 바뀔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로봇 만들고 청소기 만들고 얘기지만 나중에 철학자들이 생각해보면 내가 따져보니 그게 맞는데 그게 안 하는 게 더 좋았어. 이런 문제가 되니까 철학이 바뀌어야 될 순간이 왔어요. 경제학이 바뀌어야 될 순간이 왔고, 법학이 바뀌어야 될 순간이 왔고, 제가 너무 과장된 표현이 모르겠지만, 이 인공지능 근사값이라는 개념이 우리 이제 인간 세상의 철학을 바꿔줄 것이다. 우리 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시골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뭐, 농사공원천을 지나가는데, 유독 한 2단 된 애가 건드렸더만 싸움은 붙었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당수 8단이라. 태권도 8단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터졌어. 그게 우리말로 하면은, 오르막이 당수 8단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오르막에 새끼 있는데 가보니 당수가 8단이에요. 근사값이 으름했는데 이놈이 하는 짓이 보니까 당수 8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이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는 인공신경망에 거기서 CNN, RNN 이런 것보다도 인간의 뇌를 좀 더 얘기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좀 끝내겠습니다. 벌써 30분 넘은 것 같은데, 오늘 책 소개금 선다면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사업하지만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은 뭡니까?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사업이라는 건. 근데 손자면법은 전쟁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손자면법을 보고 나서 참 감탄했다. 나폴레옹이 택도 아니게 러시아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갔는데 돌아와서 다 패배하고 또 집에 와보니까 동양에서 온 손자면법이 있었어요. 그걸 딱 보고 한 얘기가, 내가 이 책을 미리 봤으면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런 일화가 전해옵니다. 그런데 이 선자병법이라는 것은 전쟁 이야기인데, 전쟁에는 가장 중요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도천지장법이라고 그래요. 전쟁을 할 때 A 국가와 B 국가가 있을 때 이 5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누가 이길지 전쟁 안 해봐도 안다.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시뮬레이션 했으니까 대단합니다. 첫째, 이 전쟁이 또 이렇게 전쟁의 당위성, 명분이 있냐 없냐. 명분이 있는 사람, 복수를 한다든지, 남의 땅을 뺏는 거 도로 탄다든지, 명분이 분명한 게 전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천은 뭐냐면은 천시인데, 시간을 잘 맞춰야 전쟁이 이길 수 있다. 겨울에 할 거냐, 여름에 할 거냐, 그런 겁니다.
지는 형세를 땅을 잘 봐서 한산도 아파트에서 할 거냐, 명량에서 할 거냐, 그 위치를 잘 봐야 된다. 장은 장수가 훌륭해야 된다. 용장 밑에 쫄장 없다고 장수가 훌륭해야 된다. 법은 상벌 규정이 엄격하고 제도가 잘 되어 있나. 이 5가지를 비교해보면 전쟁을 안 해봐도 안다는 거예요. 법이 개파이고 장수가 얼마이고 위치도 얼마 잡고 심지어 전쟁을 명분 없는데 하면 이거 하나만 진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서 도천지장법에서 첫 번째 전쟁의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사업에 적용해 보면은 인공지능이 할 때, 여러분 사업하실 때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지금 뭐 신문장사 이렇게 신문 판다 이거 좀 안 되잖아요.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내가 뭘 할 거냐? 앞으로 할 때 뭘 볼 거냐? 내가 무슨 사업 앱을 할 거냐? 내가 클라우드 사업을 할 거냐? 뭐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아니 뭐 우리 흑백 필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언제 할 거냐? 지금 이 출발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그리고 어디서 할 거냐? 이거 중요합니다. 어디서 할 거냐? 지금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이 네이버를 중국에 깐다든지 일본에 깐다든지 미국에 깐다든지 어디서 할 거냐? 네이버가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걔들은 또 그거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럼 나는 어떤 사업의 영역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수는 뭔데? 내가 뭐 우리는 실제 인공지능에서는 로봇 가지고 안 하니까 그럼 어떤 로봇을 가지고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이냐? CNN을 쓸 것이냐? RNN을 쓸 것이냐? 겐을 쓸 것이냐? 인공지능이 어떤 큰, 카테고리를 써가지고 법은 그 중에서 알고리즘을 갖다가 어떤 회로를 짜서 할 것인가? 이 5가지를 생각해서, 인공지능 4차 산업을 대비해야 된다. 즉, 4차 산업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3D도 한번 좀 늦은 것 같아요. 향후에 멀리 봐야 되거든요. 4차 산업에 뭐가 전망했을까? 유전자 가위? 그럼 언제 할 건데? 그러면 뭐 한국에서 할 거냐, 미국에서 할 거냐? 야, 그러면 인공지능 쓸 거냐, 말 거냐? 그럼 그때 알고지는 뭔가? 이렇게 해서 도천지장법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다가 이 내 사업과 잘 맞는가 안 맞는가 생각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리마인드해서 내 세포는 스프링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내 세포는 근육이다. 그래 써야 된다. 그래 내가 발달한다. 그런데 신경을 맞으면 내가 수축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근육 야구 선수가 운동만 하면 피곤하잖아요. 박주성이가 2시간 뛰는데 이틀 연달아 뛰면은 못 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밤잠을 안 자고 3, 4일을 하면은 내가 피곤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간 낮에 일을 했으면 밤에 7시간 푹 자야 이게 내가 활발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쭈그러듭니다. 신경 많이 쓰면 스트레스 받아 쭈그러들면 이 내가 쭈그러들면 밑에 장기까지 다 쭈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장기를 보여드렸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이 강의는 좀 어설프지만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고 이 자료가 마음에 드시면 여기에 있는 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